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신뢰성 공학 온라인 1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들을 수강을 해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소 특히 이제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문제도 좀 있고 해가지고 많이 끊기면서 좀 불편함도 느끼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학생들도 이제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앙대학교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이 지금 이제 동선을 파악을 해보니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강의를 하는 310관을 어, 이제 거쳐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이제 온라인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강의를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어, 지금 오늘과 같은 형태로 한번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혹시 뭐 강의 중에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알려주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그 내가 나의 그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좀 놀랐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자, 우선 전반적으로 오늘은 온라인 강의,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전반적으로 신뢰성 공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그 이 강의를 왜 가르치려고 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형태의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의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음,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잠시 쉬었다가 1주차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정성적인 의미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뢰성, 그 사람이 뭐 믿을 수 있다 없다라는 의미에서 신뢰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차원에서 신뢰성이라는 것을 가만 볼륨을 더 올려달라. 마이크 소리 볼륨을 어떻게 올리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음, 음, 그래요. 지금 현 시점에서 마이크 소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 이번 방송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번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지난 지난 시간처럼 혹시 또 숨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갈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네요. 자, 우선 신뢰성. 우리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저기 공학 쪽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의미가 약간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약간 정성적인 의미로 활용이 되는 거죠. 이제 방금 뭐 신뢰성도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떤 정보라는 걸 얘기하면은 그 정보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 거죠. 이제 정보란 무엇이다. 뭐 또는 이제 어떠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리스크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정성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특히 이제 사회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공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우리가 첫 번째 명확한 정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의를 정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걸 관련 그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수학적 도구들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분석하는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자, 신뢰성 공학도 마찬가지로 조금 오늘 이제 결국은 강의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그 신뢰성 혹은 신뢰도라는 것 영어로 이제 reliability를 정량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딱 하고 그 정의에 따라서 이제 뒤에 있는 수학적 기반들 뭐 저기 불린 엘지브라 부울대수라는 불린 엘지브라를 이용해서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이 신뢰도 공학이라는 것이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되느냐? 일단 내가 보통 가리키는 과목이 이제 원자력 전공에 있는 과목들이니까 원자력 전공 또는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살펴보고 싶은 이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이제 자, 원자력 발전소를 만약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를 할 때는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결정론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대형 녹화 사고, 대형 냉각제 상실 사고가 그러니까 어떤 원자력 발전소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사고 상황에서 이제 사고 상황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설비들이 있으니 공학적 안전 설비들이라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 일정한 가정 사항들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수학식을 풀든지 수학식을 수치의 구사 방식으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풀든지 해서 최종적인 계산 결과를 통해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이 결정론적인 안전성 평가라고 하고 그 또 다른 방식 중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또는 확률론적 영어로는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라는 표현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라고 해서 PSA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 에어라이너라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에어라이너 또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안전성을 우리가 이 시스템들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리스크라는 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정의한 다음에 그 리스크를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이러한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라는) 방식을 쓰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수학적 배경이 지금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고자 하는 신뢰성 공학이라는 그 분야가 있는 것이고 신뢰성 공학은 또 기본적으로 확률 이론, 그 다음에 부울대수 이러한 수학적인 기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례대로 그 방식, 그 순서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뢰성 공학이라는 과목,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제 PRA, 미국에 있는 미국의 규제기관인 USNRC, 미국의 원자력 규제면은 이제 그 PRA라는 것이 무엇인가, 데피니션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현재로서는
우선 위에 요 설명을 가장 크게는 PRA는 레벨 1 PRA,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세 가지 수준 레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1 PRA에서 하는 것이 혹시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라고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는 그러한 과정이 레벨 1 PRA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원도가 얼마가 되느냐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원자력 발전소 경납 건물 외부로 그러한 방사선 물질들이 방출되는 그러한 빈도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그 방출된 방사선 물질들이 주변에 있는 뭐 저기 인구나 환경에 미치는 뭐 건강상의 환경상의 뭐 영향이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단계로 나눠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PRA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에 있는 레벨 1 PRA를 가장 레벨 1 PRA를 흔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벤트 트리, 폴트 트리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 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나리오를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이고 폴트 트리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이러한 분기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벤트 트리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건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또 다른 예제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고 뭐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 뭐 냉각제 상실 사고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거기에 대한 대응이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이제 보통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대응이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대응이 실패를 했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대응이 실패를 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벽에서 어떠한 이러한 그 사고의 진행을 차단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예제가 저거네요. 이제 에어플레인 비행기에서 만약에 점프를 했을 때 점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 첫 번째 낙하산이 펴지느냐 펴지지 않느냐 첫 번째 낙하산이 펴졌으면은 그러면은 오케이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float to ground 오케이라는 얘기고 만약에 첫 번째 낙하산이 실패를 했다면 그러면은 뒤에 있는 보조 낙하산이 펴지느냐 펴지느냐 펴지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보조 낙하산마저도 펴지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여기 점퍼는 어떠한 인명 피해를 갖다가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그 사고 시간에 따른 시나리오의 분기를 나타내고 고장 수목이라는 것은 이러한 그 두 번째 예를 들자면 예비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 이유들을 갖다가 쭉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이러한 뭐 각가지 이런 이유들 그 다음에 이러한 서로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이 보조 낙하산이 펴지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자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레벨 1 PRA가 진행이 되고 레벨 1 PRA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레벨 2, 레벨 3 PRA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에 똑같이 이 홈페이지에서 튜토리얼을 다시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보면은 여기 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력 공학 개론에서 배웠던 라마시 교재에서는 과연 어느 부분이 관련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마시 책에서는 자, 쭉 넘어가서 챕터
굉장히 뒤쪽 부분에 챕터 11에 가면은 섹션 11.8 액시던트 어널리시스 섹션이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자, 액시던트 어널리시스 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가 리스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리스크의 의미부터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스크는 테크니컬 데피니션, 기술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consequence of the event per unit time. 사실은 할 때 보면은 리스크는 frequency와 magnitude의 곱으로 주어진다. 뭐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방법론들의 개발을 위한 시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나사에서 쓰고 있던 방법론들, 아까 앞에서 봤던 뭐 고장 수목이라는 건 폴트 트리라든가 이벤트 트리와 같은 그런 나사에서 쓰고 있던 방법들을 기반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했던 연구가 바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리액터 세이프티 스터디라는 연구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여기 있는 워시 1400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면서 기준이 되었던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위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받는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일반 대중에게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디비주얼 리스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쭉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이러한 종류의 사고 원인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소위 리스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방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자,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벤트 트리라는 것과 폴트 트리라는 것을 도입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이벤트 트리의 지금 예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원자력 발전소를 정말 예로 들어서 파이프 브레이크라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이프 브레이크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을 하는 게 그 다음 단계,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제 첫 번째 나타나 있는 베이직 트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거 요 B, C, D, E를 각각 성공 실패로 나눠서 모든 경우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4가지니까 16가지 경우의 케이스들을 모두 다 분류를 해 놓은 것이죠. 이제 근데 실제로 분석을 할 때는 밑 아래와 같은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저기 파이프 브레이크라는 일단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럼 사고가 발생을 했으면은 일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전력을 갖추고 있느냐. 때의 그러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코어 노심에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 있는 해결료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다. 이 정도의 빈도로 가해질 수 있다. 만약에 그 다음에 혹시 전력이 있다면,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의 비상 노심 냉각 계통이라는 노심을 냉각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계통이 작동에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나누게 되고, 만약에 작동에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종의 방사선 물질들이 방출됐을 수도 있으니까 방사선 물질들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이 성공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경납 건물, 원자력 발전소를 두고 싸고 있는 그 건물이 인테그리티, 안전성을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파손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들을 분류를 해서 여기에 빈도를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여기 분기되는 확률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분기되는 확률들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요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폴트 트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폴트 트리. 그러면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일 먼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력계통이 가용한지 여부를 그러니까 전력계통이 가용한지 가용하지 않은지를 먼저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판단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전력계통이 가능할 확률과 가능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력계통이 가용하지 않을 확률은 두 가지 경우, 이제 AC 교류전원이 가용하지 않거나 또는 DC 직류전원이 가용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가용하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 전력이 가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교류전원이 가용하지 않은 것은 교류전원이 온사이트 AC, 이거는 발전소 내부에 그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비상 디젤 발전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온사이트, 그러니까 자기 발전소 사이트 내부에 갖추고 있는 전력 설비니까 그러한 온사이트 AC 파워가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용하지 않다면 원래 이제 순서가 반대예요. 이제 오프사이트 발전소 바깥에서 소위 그리드에서 우리가 전력을 받아서 여기 안전 설비들에 공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온사이트 또는 오프사이트 둘 중에 하나만 가용하면은 그 안전 설비들에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을 테니, 그러면 둘 다 가용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AC 파워가 가용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 트리를 앞 페이지에서 봤던 이벤트 트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고의 진행 순서들을 쭉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각각의 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 여기 일렉트릭 파워가 전기가 가용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고장 수목을 통해서 쭉 분류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봤던 CDF,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이 뭐 노심 손상이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현재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대략적인 수치를 얘기를 해주자면, 뭐 저기 지금 가장 최근에 지어진 APR 1400 노용 말고 그 이전에는 보통 10의 -5승 정도의 빈도, 다시 얘기하면 한 10만 년 정도에 한번 노심 손상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분석 결과이고, 그 다음에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의 -6승대, 그러니까 100만 년에 몇 회 정도로 일단 현재로서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러한 분석 결과에는 분석 결과가 유용한 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들이 만약에 누락된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으니 이제 가능한 많은 경우들을 모두가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노심 손상 빈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경납건물 밖으로 방사선 물질이 빠져나가는 빈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기 주변에 있는 인구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뭐 피해를 주는 정도까지 다 계산을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어떠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확률론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다른 종류의 원인들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가 무엇이냐 하면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페이탈리티 100명의 사망자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빈도는 쭉 올라가면은 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에어 크래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하고 0.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파이어는 0.1보다 조금 더 높은 값,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들, 파이어도 있고 익스플로전도 있을 수 있고 뭐 댐 페일리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다음에 이러한 종류들이 쭉 있는데, 이것 모두 합치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얘기해서 평가를 하자면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라는 평가 결과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통계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적인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전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는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보면은 이거에 대비 하나, 둘, 셋, 넷, 거의 5개, 5개 정도의 오더 아래쪽에서 지금 리스크가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당시에 이제 물론 이 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제 비판들을 많이 받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 당시에 70년대 중반에 평가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내추럴 해저드, 뭐 예를 들자면은 태풍이라든가 토네이도, 올스퀘이크, 지진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망자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원자력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했던 이제 라마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개론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안전성 평가, 그다음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대략적인 개론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교재가 이렇죠. 자, 우리의 교재는 Reliability Engineering and Risk Analysis, a Practical Guide라는 교재이고, 교재의 저자는 지금 메릴랜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신 모하메드 모다레스 교수님의 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뭐 국제 학술 대회나 이런 데서도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컨퍼런스에서 이제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들을 볼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키우고요. 학생들이 화면에 보일 수 있게끔. 자,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이제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신뢰성 공학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챕터 2에 넘어가면은
Basic Reliability Mathematics, Review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그래서 확률 및 통계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부에서는 확률 및 통계를 사실상 정식 그 과목으로서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신뢰성 공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챕터 2를 강의를 하는데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확률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2.3으로 넘어가면은 첫 번째 확률은 무엇이고 무엇을 어떤 엘리먼트를 갖고 있냐, 그 다음에 불린 엘지브라가 무엇이냐, 부울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넘어가서 확률 분포가 무엇이냐,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2.4로 넘어가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에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인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랜덤 베리어블.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베리어블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x라고 설정을 하고 x의 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자주 활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베리어블들인데 그 앞에 랜덤이 붙어서 그럼 랜덤 베리어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통계 쪽의 내용입니다. 하이퍼세시스 테스팅,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그러면은 에스티메이션과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은 통계 분야의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뭐 프리퀀시 테이블이나 히스토그램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뭐 굿니스 오브 핏 테스트, 그 다음에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통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챕터 3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 어널리시스, 그래서 릴라이빌리티가 무엇인지 그 뒤에 있는 릴라이빌리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수학 이론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 앞에서 배웠던 확률 이론들을, 확률 분포들을 바탕으로 해서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를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3.3절에 넘어가면 이제 릴라이빌리티 데이터 앤 모델 셀렉션인데, 여기까지는 선별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3.3, 3.4는 이제 선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5 non-parametric distribution, 그 다음에 3.6 Bayesian estimation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챕터 4에 넘어가면 이제 시스템 릴라이빌리티, 앞에서 챕터 3는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 각각 부품들, 구성 요소들의 신뢰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공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 요소들, 컴포넌트들이 모아져서 전체 큰 시스템을 이룰 때 시스템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 조합이 됐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방식으로 뭐 이런 릴라이빌리티 블록 다이어그램 메소드라든가 아까 나타났던 폴트 트리 방법, 분석 방법, 그 다음에 이벤트 트리 분석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메소로직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FMEA라고 부르는데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는 다소 정성적인 분석 방식입니다. 자, 이 분석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하는 내용 정도를 하면은 그 다음에 볼까요? 챕터 5, 이 정도의 내용을 하고 이제 챕터 5의 깊이는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챕터 5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페어러블 시스템 릴라이빌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봤던 챕터 2, 3, 4 정도를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챕터 5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다면은 각자 본인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는 것을 이번 학기 강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제 그래서 이번 지금 신뢰성 공학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신뢰성 공학이라고 하면은 뭐 그 대상이 뭐 항공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항공 우주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많이 자주 다루고 있던 원자력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또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러한 그러한 산업에 적용이 돼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용도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방법론이라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확률 이론, 확률과 통계를 기초로 해서 방법론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번 학기에 그래서 확률 및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그 이후에 지금 컴포넌트 릴라이빌리티 각각의 구성 요소의 신뢰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스템 릴라이빌리티 그 각각 시스템의 그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차례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도 혹시 나중에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또는 PRI 모델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었을 때 그 내용들을 그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강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내용에 질문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은 채팅창 또는 우리 문의 게시판에 이 클래스의 문의 게시판에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할 건데 질문이 강의 자료는 따로 올려주지 않느냐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이 이것이 이제 교재이고요. 이것이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보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별도의 강의 자료를 따로 PPT 자료나 이런 것들 따로 만들어 놓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 안에 모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할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림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설명들도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주된 강의 진행도 교재를 통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화면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중심은 교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석 체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학번까지는 필요하진 않은 것 같고 각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채팅창에 올려주면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취합을 해서 출석 체크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한 이후에 지금부터 3시 40분이니까 한 10분 정도 10분 조금 더 해서 55분까지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시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 체크 후에 한 55분까지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f we expect that to operate for an year, it is going to be 1 year. This t indicate the time of failure. The time of failure. When, of course, it is not clearly specified, but if capital T becomes the time of the failure time of the item, then the reliability is calculated,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the failure time of the system is bigger than the designated time of the item. So if the failure time, if the time, the system fails like at the point of 2 years after the starting time of its service, and if the designated time is 1 year, then we may say that the item successfully performed its function for the designated time of period. So we would like to calculate that probability. This indicates that it is a conditional probability. C1, C2, these are all the conditions, like the designated environment, or maybe designated environment or some conditions imposed to the item. So reliability is basically the probability that an item performs its intended function for a designated time or period under designated operating environment. So that's how reliability is formally defined in technical world. So we are going to develop reliability theory based on this definition of reliability. And if C1, C2, all these conditions are implicitly considered, then it does not need to be It does not need to be a conditional probability. It becomes, so in the equation 1.2 can be read that reliability is defined as the probability that the failure time of the item is bigger than the time that we consider. That's how reliability is defined. Also, later, based on this reliability, we are going to study another concept called availability. So availability let's see where where we can find availability. So here. So availability of an item, it says it is a measure of the fraction of time. So basically, by fraction of time, it is the probability also. So it can be, once again, if we go back to this this Word file, so now availability is also the probability that an item will be operational. Of course, between an item, we may provide some conditions. So when
when used under stated conditions in an ideal support environment. So if for a specified environment, availability is the probability that an item will be operational at a given time. So to talk about availability, we also need to include the maintenance of components or system. So as just like the example of a brand new computer, if we bought the computer and the computer was operating for like 9 months successfully. So let's example a computer, brand new computer example, successful. Let's see. Let's see. So I'm a little bit confused about the word success. Yes, we need two C's. Successful operation for 9 months, and it took 1 month, and a failure occurs, and it took 1 month to fix the problem. So in such case, of course, so and this is pretty normal. If this is pretty normal, then normally happen. If this type of operation normally happens, then it can be said that the usually 9 months of operation, but 1 month of failed time, then availability will be about 0.9 or 9%, 90%. So this is a kind of a simple example, but in fact, when we need to incorporate all probabilistic concepts, then of course in that case availability calculation of availability will not be this easy, but with this simple example, in this case it is going to be 0.9. So here U means uptime. That means uptime means the system is in operational state. D indicate downtime, meaning that system is not able to perform its function. It is in the failed state. So in that simple example, that U is going to be 9, and U is going to be 9 months, and D is going to be 1 month. So in such case, availability can be calculated as 0.9. So that is the basic concept and definition of availability. And now, what is risk? Definition of risk. Of course, previously we talked about this. And in Lamash's Introduction to Engineering, it said that risk can be calculated with the product multiplication of frequency and consequence. So, but here risk can be formally defined as the potential of loss resulting from exposure
to a hazard. So I guess this is a somewhat qualitative definition of risk. Quantitatively, if we want to deal with some numbers, then the definition given in the Lamash's book, actually the product of frequency, probability or frequency with its consequence would be the right definition for risk. So in chapter 1 and in sections 1.5 and 1.7, I try to explain the definitions of three newly introduced concepts: reliability, availability, and risk. Risk is usually defined as probability or frequency multiplied with consequence. So this is all I would like to talk about in chapter 1. So with these basic concepts, and one thing that we can recognize is that, of course, this probability is very important concept in reliability, in the field of reliability engineering. So that is why we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n what probabilities are and how can we handle that. So from now on, we are going to move on to chapter 2, the basic reliability mathematics and review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And of course, I believe that most of you have a very basic understanding on probability theory. And so chapter 2, review of probability and statistics. So you have, or I think most of you have this vague concept of what probability is. If we throw a die, then the probability that we are going to have 1 from the die would be 1/6. So that kind of thing would be the probability. And to talk about probability, we also need to have a clear understanding on the set theory, and to deal with all the sets and their logical relations, we need to have understanding on Boolean algebra. So first, sets. Of course, you already learned a lot about sets, maybe in your high school days. So the only difference is that now we use the English terms instead of Korean terms. So set and universal set and subset, and you have understanding on what Venn diagram is. So complement. Previously in your high school days, it was denoted as E superscript C, but E bar is going to be also E bar is going to mean complement of E. Basically, it means
not E. Union of two sets. Union of E1, union of E1 and E2. And if we talk about union, we also need to talk about intersection. So intersection. Where is that? Here. This would be intersection of E1 and E2. Intersection. And null or empty set. Null set. And it can be said because omega is the universal set, so complement of omega would be null set, and the complement of a null set would be the universal set. So I guess most of you have understanding on this. Oh, I just missed one thing. So it also talk about continuous and discrete. So in this case, in case of example 2.4, the elements T, so E1 has continuous elements. So it can have any real number between 0 and 1000. In case of equation 2.5, or in case of equation, in case of this E1 and E2, it has discrete elements. So it has a finite number of elements. While in case of a continuous case, the E1 would have an infinite number of elements. So we have this continuous elements and discrete elements, these two concepts. So now I wonder whether you have this concept of mutually exclusive. Mutually exclusive or disjoint. When two events does not have any common element. In other words, if E1 and E2, if the intersection of E1 and E2, so the way we read this is that the intersection of E1 and E2 equals a null set. In that case, E1 and E2 are called as mutually exclusive or disjoint. Does anyone knows the Korean terms for disjoint, Korean terms for mutually exclusive? What is that? Anyone? 예, 상호 배반적이라고 얘기하죠. 예, mutually exclusive. So with a null set, it provides us some properties like the intersection of any event E and null event would be null set. Null set would be null set. A set E union null set would be E itself, and so on. So these are the basic properties of that can be found in set theory. I believe that you will not have much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ll of these. So figure 2.1, 2.4 give us an example of mutually exclusive sets E1 and E2, in which the two sets E1 and E2 do not have any common elements. In other words, the intersection between E1 and E2 is a null set.
And in case of and there are some algebra for these Boolean variables. So let's see. Let's go back to our note. So now we are in chapter 2. So we talked a lot about many concepts that have been already, that is already familiar with most of you. So yes, Boolean algebra. So if you, of course, most of you already learned the MATLAB programming, and in such case, in MATLAB programming, you are able to define a Boolean variable. So bool means there are only two states. And in case of a MATLAB, or in case of computer programming, they are usually denoted as true or false. And usually true is number 1 or any non-zero number will be assigned to true state, and usually 0 is assigned for false state. For false state. So bool means that any variable, anything that has two states. So we go back to our textbook. So Boolean algebra is the algebra that deal with Boolean variables. Those variables which have only two states, true or false, or success or failure, like that. Or in case of this set, then when we talk about an event, when we talk about E1, then anything in any element in the universe set will be inside of E1 or outside of E1. So either E1 or E1 complement. So it has, in such case, that variable is going to have only two states. So for example, if x is the variable whether an element belongs to E1 or not, then in that case x is going to be a Boolean variable. And if y is the variable whether any element belongs to another set or not. So some laws of a Boolean variable is that x intersection y equals y intersection x. That's commutative law. And associative laws. You may take y intersection x first instead of x. So I mean, if there are all intersections, then you may take y intersection and g first, or you may take x intersection y first. Their result will be exactly the same. And also we have a distributive law. If we have intersection and union, so A intersection y union z is going to be A intersection y union x intersection y union x intersection g. So this is also another law that can be applied in handling or managing Boolean variables. And
X intersection X is going to be X, X union X is going to be X. Absorption law means that, so if you think about this, if you draw the Venn diagram, you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at X intersection X union Y. So X union Y is going to be a much larger set compared to X. And their intersection is going to be simply X. And complementation law, X intersection X intersection X complement is going to be null, empty set. X intersection union, X union X complement is going to be the union set, and so on. And we have a very interesting theorem called the De Morgan's theorem. So X in the complement of A intersection Y is going to be complement of X, X complement union Y complement, and so on. So in the other way, the the complement of X union Y is going to be the complement of X and the complement of Y and their intersection. So these rules will be used to simplify Boolean expressions. So example 2.2, it starts from somewhat complicated relation, Boolean expression. So the complement of A intersection B union A intersection B complement, and so on. And these can be found that it is equal. The first Boolean expression equals to A complement intersection B. So all the laws of Boolean variable, Boolean algebra were utilized to simplify the Boolean, and you can see all the theorems and laws that were applied to simplify the expressions. So if you this handling of a Boolean expression is very important in 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r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And maybe later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at when we talk about the reliability of a system, the system reliability calculation. So now after talking about the set theory, we are now some theory. It's probability theory. So this line will here also important concepts are sample space. So let's first see this example. So in examining the outcomes of rolling a die, the sample space would be 1, 2, 3, 4, 5, and 6. These are the kind of the entire space that we are going to have outcomes. So it has 6 items, 6 elements, or it is sometimes called the sample points. So usually we use this word elements. And then the probability is defined as the number of elements in sample space,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entire space.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samples, the number of elements that we obtain divided by the number of elements in the entire space. So for example, if we would like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that after rolling a die we are going to get an even number. So in that case, this set E has the elements with even numbers. So E equals 2, 4, and 6. And we are going to have elements. So in such case, this becomes 3 over 6, and the probability becomes 1 over 2, so half. So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robability that we are going to get an even number after rolling a die is 0.5. So it has 3 different views on the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 The first one is somewhat classical interpretation of equally likely concept. The second one, frequency interpretation, and the third one, subjective interpretation. So if you read the text, then you may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the 3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this concept of probability. So we are now going to talk about the probabilities. What does this axiom mean? What does an axiom mean? So what does that mean in Korean? Axiom means 공리. So the very basics, very fundamentals of a field of the very fundamentals on which we develop all the theories. So in case of probability, we have 3 axioms. The first one is that for any event, the probability is always bigger than 0. The second one, the second axiom, is that even if these elements do not have sample points in common, in other words, they do not have anything in common in their elements. More specifically, if they are disjoint or mutually exclusive, their intersections are simply null set. In such case, the probability of union of all these events will be same with the probability of each event. That's another axiom. We do not prove it, but we just accept that this is true. And the third one is that the probability of all sample point, or the probability of all sample space, is 1. So it says, so it basically implies that any probability is between 0 and 1. So all the probability theories will be developed based on these only 3 axioms. Now, independent events. If two events are independent, so if I roll 2 dice, then usually we assume that the numbers, the outcomes that we are going to get from the first die
and the second die will be independent. So they do not actually affect the outcome of each other. That is usually called as independent events. So two events are independent. Let's see our textbook. So we are currently talking about page 20, equation 2.16. So i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the probability of E1, or if we read this text first, if two events we are called independent, if the occurrence or non-occurrence of one does not depend on or change the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e other. So what does that mean? If the occurrence or non-occurrence of one, in this case E2, whether E2 event occurs or not, but that does not, but that fact do not change or do not depend on the probability of E1. So this conditional probability, if the conditional probability of the occurrence of this E1 event given E2 equals the probability of E1, it is called as independent events. So the one example would be, as I just told you, one example would be rolling two dice if they do not affect to each other. So the probability that we are going to have, number one in the first event, in the first die, will not be affected by the occurrence of any number in the second die. Okay. So, of course, E1 given E2 is conditional probability. So, and later, it is very important, or sometimes students are quite confused to distinguish between two different concepts: independence and mutually exclusive. So what I can tell you at this point, of course you need to think about that and clearly understand what it means. But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se two concepts, mutually exclusive and independence,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And it must be somewhere in the textbook. It will come later. So actually it will come later at the end of this section, but what it says is that mutually exclusive, if the two events are mutually exclusive, they are in fact dependent to each other. So if the two events, once again, if the two events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this is basically how probabilities, how the intersection of two events
the probability of intersection of E1 and E2 are calculated. So the probability of E1 intersection E2 is probability of E1 multiplied with probability of E2 given E1. But when two events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as shown in equation 2.16, probability E2 given probability E1, so in other way, probability E2 given E1 will be same with probability E2. So in case of independent case, then probability of E1 intersection E2 will be the product of the two probabilities. So, for example, so an example is that rolling two dice. Is that right? Rolling two dice, and what is the probability of having 1 and 1? So we may calculate this in two different ways. The first one is that the probability of having 1 and 1 the probability of having 1 and 1 will be same, will be let's introduce some equations. So this is only one case out of 36 possible cases when we roll two dice. Or it can be calculated that the probability of, because if we assume that the outcome of two dice will be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n it can be calculated that the probability of 1 in the first dice multiplied with the probability of second die. So the this probability of having two ones from two dice can be calculated as the product of having the event of 1 in the first die and the event of having 1 in the second die. So let's go back to the textbook. So this is the result of applying equation 2.19. And if there are more than two events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n we are able to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their intersections as the product in the probability of their intersections with the product of their probabilities. If they are not independent, if they are dependent to each other, then we should apply equation 2.21. So probability of E1 and probability of E2 given E1, and probability of E2 E3 given E1 and E2, and so on. So this is how we should calculate probabilities.
So, so we just talked about how we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the intersection of two events, and here we have how we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the union of two events. So most of you are quite familiar with this. The probability of E1 union E2 would be the probability of E1, probability of E2 minus probability of E1 intersection E2. So it has some, and if we have more than two events, then we would like to calculate the union of all the events. Then first we should add the probabilities of all the events minus probability of E1 intersection E2, E1 intersection E3, and so on. So all the combinations that we can make out of this, I mean all the two combinations, all the combination with the elements 2, they can be derived from n components or n events. And next, plus n probability of intersections of 3 minus the probability of the intersections of 4, and so on. So it should go on and on. And if all the events are mutually exclusive, that means if all the events E1, E2 until En do not have any elements in common, then the probability of the union of their probability, the union of the n events, will be simply the sum of the probabilities of each event. If all the events are mutually exclusive. And we have this new concept called rare event approximation. Rare event approximation. So we are going to go back to our notebook. Rare event approximation. So previously in its simplest form, probability of A union B will be probability of A plus probability of B minus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 This is what we know. But when A, B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and probability of A is much smaller than 1. So usually it is smaller than 0.1. And also probability B is also much smaller than 1. So this is why it is called as rare events. The events A and B
do not frequently occur. They are simply rare events. So when A and B are all rare events, then this can be approximated by simply ignoring the minus of the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 So I'm going to give you a numerical example. So if probability of A equals 0.1, and also that is same with probability of B. If all the probabilities are 0.1, then probability of probability of A union B is going to be probability of A. In fact, it should be calculated probability of A plus probability of B minus the product of two probabilities, 0.01. And it should be 0.19. However, it can be approximated simply 0.2. So if the probability is of 0.1, then we have this difference of about 5% difference, 5% error by applying this approximation. What if the event is much rarer than this? If their probabilities are 0.01, then it is going to be 0.01, 0.01 minus 0.0001. So the exact solution would be 0.199. But instead of that, if we apply rare event approximation, our solution is going to be 0.02. So we have a very small difference between the exact result and approximated result. And usually, and if the probability becomes much smaller than this, then this difference will become much smaller. And when we actually perform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we usually deal with the numbers like 10 to the power minus 4 or 10 to the power minus 6. So in such cases, that this kind of the error between the exact result and approximated result will become much smaller. And this rare event approximation is widely used in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So we go back to our textbook. So when this condition applies, even if, so when E1, E2, and En are not mutually exclusive, sometimes if the events are rare, if their probabilities are pretty small, if all PR probabilities of events are small, then we simply apply, we are able to approximate the probability of the union of the events with this approximation, with the sum of all the probabilities. So of course this equation 2.4 will give us
the effectiveness of this real event approximation. And another way of interesting way of calculating the union is that if D1, D2, and D3 they are all independent, then instead of calculating, I mean if we go back, so to calculate probability of D1 union D2 union D3, instead of, so one way of calculating this would be, so we just go back to our textbook, our notebook. So in that example, let's write it D1 D2 D3. So one way of calculating this is that first we add the probability of 1, D1, D2, and D1, D2, and D3, and D3 minus I'm sorry, let's just slightly fix this equation. Yes. So minus probability of D1 intersection B2 and minus, as you may expect, D2 D3 and also minus D1 D3 plus D1 D2 and D3. So this should be the right way, one way of calculating the probability of the union. The probability of union of D1, D2, and D3. But another way of doing the calculation is that if we think about the Venn diagram, then this probability can be calculated as 1 minus can be calculated as 1 minus I'm going to use this. The complement of D1, the complement of D2, and the complement of D3. So we are going to get exactly same result. So if D1, D2, D3 are all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n it is going to be 1 minus, and I'm going to have this, and it is going to be like 1 minus D1 complement, D2 complement, and D3 complement. And how can you calculate this? Is that it is the same with
same with 1 minus probability of d1. So if we go back to our textbook, so it can be here. So it can be, in case of when there are only two, then it can be calculated 1 minus solution. So 1 minus probability 1 and 1 minus probability 2. If there are more than two events, then it is going to be 1 minus the product of all 1 minus probabilities. So this would be the one example of this. So finally, if so we just dealt with the probability of the intersection of events and union of events, and here we have the probability of what is that? The probability of a complement. So the probability of a complement is 1 minus its probability. We just actually utilized this property. And lastly,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difference between independent events and mutually exclusive events. I already emphasized this. And the two concepts are, as this textbook says, these two concepts are sometimes confused. You may erroneously believe that these two events are very similar concepts, or they are same concepts, but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concepts. And you have an example for this, and eventually so what it says is that it is a kind of result. So two mutually exclusive events are indeed dependent to each other. Mutually exclusive events are dependent events. If two events are independent to each other, the probability, so maybe this would be the last one. So in case of independent events, in case of independent events, the probability of 2 will be probability of A multiplied with probability of B. And probability of B. This is the condition for independent events, while in case of mutually exclusive events, what would be the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 It is 0. So therefore they are dependent to each other. Because they are not independent events. So we just finished very basic concepts of set theory and probability theory.
And next time we are going to start from Bayes theorem. Of course, Bayes theorem is a very important concept. Maybe a lot of you have never heard of this name, but it is important. So maybe next time we are going to start from Bayes theorem. So so we just, as I told you, today we talked about all very basics of set theory and probability theory. So I'm in our next lecture on next Wednesday, we are going to start from Bayes theory. So have a nice week, and then we are going to see each other next Wednesday.